별로 티도 안 나네요. 괜찮으시죠?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 한복 장인 김선아는 딸의 상견례를 앞두고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주차한 흰색 외제차의 문이 세게 열리며 선아의 차 문짝에 선명한 흠집을 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운전자는 명품 가방을 든 채 흘끗 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렇지 않게 떠나갔습니다. 선아는 벗겨진 페인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 후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한 예비 사돈. 그 여자는 바로 주차장에서 문콕하고 도망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한 길만 걸어온 장인과 돈과 명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한 여자. 작은 문콕에서 시작된 이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후 4시 김선아는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상견례 시간은 5시 반이었으니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어요. 일부러 일찍 온 거였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마음이 바빴거든요. 딸의 첫 상견례라는 게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선아는 차 안에서 핸드백을 열고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한복깃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머리핀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했어요.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30년 전 선아가 처음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스승님께서 지어주신 옷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손때 묻은 비단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선아는 거울을 내려놓고 조수석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유정 전집.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이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이 글자 위를 떠돌았어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묵직한 소리.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색 수입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번호판 옆에 붙은 엠블럼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제차였습니다. 선아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주차장은 넓었고 빈자리도 많았어요. 저 차가 어디에 서든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옆에서 멈췄어요. 선아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색 차가 자신의 차 바로 옆, 그것도 아주 가까이 붙어서 주차하고 있었어요. 주차선이 그어진 칸이긴 했지만 양옆으로 빈자리가 널렸는데 굳이 이렇게 붙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뭔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아의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옆차의 문이 선아의 차 문짝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선아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은 무릎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선아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려 옆을 봤어요. 흰색 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짙은 갈색 코트에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웨이브를 넣어 말아 올렸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여자는 차에서 내려서면서 선아의 차 문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끈을 어깨에 올리며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표정에는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심하고 조금은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선아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조심스럽게 옆을 확인했어요. 혹시 또 부딪힐까 봐요. 문이 반쯤 열렸을 때 선아는 자신의 차 문짝을 봤습니다. 선명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은색 철판이 드러나 있었어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길이의 자국.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화라기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선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치마 자락을 정돈하고 천천히 옆차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는 이미 차 문을 닫고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선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어요. 선아는 평생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급하지 않게, 높이지 않게, 또박또박. 여자는 고개를 돌려 선아를 봤습니다.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뭔가요?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차 문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문이 부딪혔는데요. 보이시죠? 여자는 선아의 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2초 정도 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선아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애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여자의 목소리는 가볍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어조였어요. 별로 티도 안 나는데요. 차가 워낙 오래된 거 아니에요? 선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차가 오래됐다고요. 차가 오래된 건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지금 문이 부딪혔잖아요. 선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올리며 말했어요. 에이, 이 정도야 뭐. 요즘 차들은 다 이런 거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선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쳐서 붙잡을까요? 아니면 따라가서 다시 말해볼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여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가 막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목 언저리에서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선아는 다시 차 문짝을 봤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긁힌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선아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흰색 무명 손수건. 집에서 직접 만든 거였어요. 손수건을 접어서 긁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라도 닦아내면 나아질까 싶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흠집은 그대로였어요. 선아는 손수건을 천천히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닫고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상견례를 하는 날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선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흠집은 닦으면 되지만 사람의 말은 남지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뭔가 단단한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2층, 레스토랑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선아는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딸의 상견례니까요. 어머니로서 흐트러지면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별로 티도 안 나는데요. 괜찮으시죠? 그 말들이 긁힌 자국처럼 선아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어요. 복도 저편에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습니다. 화사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선아는 한복 치마 자락을 가볍게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갔어요. 그 걸음 속에는 30년을 한복과 함께 살아온 장인의 품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요. 오늘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레스토랑 입구 앞에 섰을 때 선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커다란 꽃병에 백합이 꽂혀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불편함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아까 주차장에서의 일은 잊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딸의 상견례니까요. 어머니로서 흔들려서는 안 됐어요. 선아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5시 반에 김다연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하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쪽 창가 자리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선아는 직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선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딸 다연이 앉아 있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다연아. 다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나왔어. 너도 벌써 와 있었구나. 선아는 다연 옆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의자 옆에 걸고 치마 자락을 가지런히 정돈했어요. 다연은 엄마의 한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그 한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스승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 이런 날 입어야지.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선아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긴장됐어? 응, 조금요. 정민이 부모님은 처음 뵙잖아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좋은 분들이실 거야.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어요. 선아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선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다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 씨. 정민이 다현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요. 선아는 입구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민의 뒤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선아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고정됐습니다. 짙은 갈색 코트,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방, 굵은 진주 목걸이, 웨이브가 진 머리. 선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3개 열어 선아의 차에 흠집을 내고 아무렇지 않게 떠난 그 여자. 별로 티도 안 난다며 괜찮으시죠? 라고 말하고 돌아선 그 여자였어요.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현은 엄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인사드려야죠. 선아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정민이 일행과 함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다현아, 소개할게. 우리 부모님이셔. 정민은 먼저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예요. 정광수. 남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이 아버지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현이 어머니 김선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예요.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선아는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여자도 선아를 알아본 거예요.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한복을 입고 차 안에 앉아있던 그 여자. 하지만 여자는 표정을 금방 가다듬었습니다. 입꼬리에 미소를 띄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이 어머니 최미경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날이 서 있었어요.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다현이 어머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다현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얼른 말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자리 이쪽이에요. 정민의 부모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가방을 의자 옆에 놓고 코트를 벗어 걸었어요. 아내는 크림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선아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현이 옆에 앉았어요. 정민은 어머니 옆에 앉았고 아버지 광수는 창가 쪽에 자리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어요. 주문하시겠어요? 광수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모두가 메뉴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시선이 글자 위를 떠돌았습니다. 미경은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직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샐러드요. 드레싱은 따로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광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정민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다현은 리소토를 골랐어요. 선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생선 요리로 할게요. 직원이 메뉴판을 거두고 떠났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도 오늘 기대 많이 하셨어요.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현이가 정민 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현 씨 이야기 부모님께 많이 드렸어요. 광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다현 씨 이야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물컵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어요. 아니, 무심한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미경의 시선이 선아에게 향했습니다. 선아의 한복 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복 입고 오셨네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선아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는 한복이 좋을 것 같아서요. 미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옷 잘 안 입지 않아요? 좀 답답해 보이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다현은 얼굴이 굳었어요.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물컵을 들어 마셨어요. 선아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전통은 남아요. 저는 그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미경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실용적인 게 좋던데요. 선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엄마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았어요. 선아는 딸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광수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다현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선아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30년째요. 아, 그렇군요. 한복을 직접 만드시는구나. 네. 전통 방식으로 짓고 있어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테이블 위로 분명히 들렸습니다. 선아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여자는 변함없었어요.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태도. 선아는 물컵을 천천히 들어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어요. 길고 긴 싸움의 시작.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얀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요리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리소토, 그리고 생선 요리. 향긋한 허브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모두가 포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포크가 접시 위를 맴돌았습니다. 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다현은 리소토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정민을 힐끗 봤습니다. 정민은 파스타를 포크로 감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아는 생선을 작게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맞은편에 앉은 미경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미경은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계속 선아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선아의 한복, 머리 모양, 귀걸이, 손목의 팔찌까지. 미경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움직였어요. 그러다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현 어머님은 평소에도 한복 자주 입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선아는 포크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할 때는 주로 입어요. 편하기도 하고 제 일이 한복을 만드는 거니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한복 입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좀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광수는 포크를 든 채로 멈춰 있었어요.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다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선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행은 지나가지만 전통은 남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샐러드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입잖아요. 명품 브랜드가 대세인데.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다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 어머님, 한복도 충분히 아름다운 옷이에요. 저도 한복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미경은 다현을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아, 다현 씨도 한복을 배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다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요즘은 다들 실용적인 걸 배우잖아. 한복은 좀 옛날 거 아니야? 선아는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 어머님, 전통은 옛것이 아니에요. 뿌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게 제 일이고 딸이 배운 것도 그거예요. 미경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걸로 돈은 벌 수 있어요? 요즘은 다 외국 브랜드 입잖아요. 선아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돈이다는 아니죠. 품격이 더 중요해요.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품격이요? 품격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민 어머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광수는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 그만하시죠. 다들 처음 만난 자리인데. 하지만 미경은 이미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금 나보고 품격 없다는 거예요?
선아는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했어요. 다만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미경은 냅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참 웃기네요. 한복 만드는 사람이 나한테 품격 운운하네.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민이 다연의 손을 잡았어요. 다연아, 진정해. 하지만 다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정민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다연 사이에서 눈만 깜빡였어요. 선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치마 자락을 가지런히 정돈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팔짱을 끼고 선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어차피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광수가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하지만 선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다연이 뒤따랐습니다. 정민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불편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미경은 물컵을 들어 마시며 말했습니다. 뭘? 솔직한 말 한 것뿐인데. 정민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선아는 레스토랑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다연이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정민이를 만나는 바람에. 선아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야.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 하지만 그 소리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콕을 하고 떠난 그 여자가 예비 사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선아와 딸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이제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선아는 다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복 자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을 지켜온 장인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품격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8시 선아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문 위에는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아 한복 공방. 30년 전 선아가 직접 붓으로 쓴 글씨였어요. 공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마루를 비췄어요. 공기 중에는 은은한 비단 냄새와 쪽빛 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어요. 선아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천들이 걸려 있었어요. 옥색, 분홍, 남색, 자주색, 연두색.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작은 나무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바늘과 실, 가위, 자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선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공방 밖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쪽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선아가 10년 전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쪽물을 들이기 위해서요. 선아는 한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옷이었어요. 저고리 부분은 거의 다 지어졌지만 치마는 반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옷이었어요. 결혼식에 입을 옷이라고 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바늘이 천을 통과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선아는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바느질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26살 때였어요. 선아는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취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복 장인 밑에 들어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누가 한복을 배워요? 그런 걸로 돈 벌기 힘들어요. 하지만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섬세한 곡선, 은은한 색감, 천이 몸에 닿을 때의 부드러움. 그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선아는 5년 동안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 청소를 하고 천을 다리고 바느질을 배우고 염색을 익혔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선아는 독립했어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벌 주문받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벌 한 벌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선아가 짓는 한복은 달랐어요. 천을 고를 때도 직접 발로 뛰어다녔고 염색할 때도 천연 염료만 사용했습니다. 바느질은 손바느질로만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옷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선아의 공방은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한복부터 돌잔치 한복, 재래복까지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선아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딸 다연이 태어났습니다. 선아는 다연을 업고 공방에서 일했어요. 아기 다연은 비단 천 사이에서 잠들었습니다. 바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어요. 다연이 자라면서 선아는 자연스럽게 한복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왜 한복이 아름다운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연은 어릴 때부터 한복을 입고 자랐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입었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친구 생일 파티에 갈 때도. 처음엔 다연이 싫어하기도 했어요. 엄마, 애들이 이상하게 봐요. 선아는 다연을 안고 말했습니다. 다연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그 말이 다연에게 남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연은 한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바느질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직접 치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다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복 디자인 전공할래요. 선아는 울컥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다연아, 이 길이 쉽지 않아. 돈도 많이 못 벌고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해.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지켜온 거잖아요. 나도 지킬 거예요. 그 말에 선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대학에서 한복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전통 방식도 배우고 현대적인 디자인도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공방에 와서 엄마를 도왔어요. 함께 바느질하고 염색하고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선아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이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복을 명절에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복은 구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전통은 남으니까요. 선아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쪽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다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선아는 바늘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다연아, 무슨 일 있어? 다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선아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다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민이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 어머니가 사과하라고 하셨대요. 상견례 때 무례하게 굴었다고. 선아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정민이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이해해달라고.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계속 말했어요. 나 실망했어요. 정민이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와.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어요. 선아는 딸을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공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선아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다연아, 우리 일이나 하자. 일하면 마음이 편해져.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놓인 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소리가 선아에게는 가장 편안한 소리였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앞으로도 계속 들을 소리. 선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딸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그리고 자신들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바늘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단단하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선아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어요. 유리문에는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차량 수리 견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의 기억들.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책장에는 빼곡하게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선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선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아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의 문콕, 차 문에 생긴 흠집, 아무렇지 않게 떠난 여자,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의 재회, 무례한 말들, 자신과 딸을 무시한 태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선아의 말이 끝나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은 확보하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아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미경의 차가 선아의 차 옆에 주차하는 장면, 문이 열리며 부딪히는 순간, 미경이 내려서 확인하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자료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은 좀 다른 문제예요. 무례한 말과 태도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정중하게 경고를 하고 싶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선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시려는 거군요. 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문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인격적 모욕에 대한 경고를 담아서 보낼 수 있어요. 변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량 피해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수리 견적서가 있으시죠? 네, 여기요. 선아는 견적서를 건넸습니다. 50만 원. 페인트 제도색 비용이었어요. 변호사는 견적서를 확인하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변호사는 화면을 돌려 선아에게 보여줬어요. 귀하는 상기 날짜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손괴 사고를 묵인하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후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과 인격을 경시한 행위로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아는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이 문장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후 내용 증명이 완성됐습니다. A사 용지 2장. 간결하지만 명확한 문장들이었어요. 선아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안에 상대방에게 도착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 협박이나 회유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아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6시 미경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미경이 귀찮다는 듯 소리쳤어요. 문 앞에 남편 광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등기 우편물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광수가 우편물을 건넸습니다. 미경은 와인 잔을 테이블에 놓고 우편물을 받았어요. 발신인을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미경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상단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읽었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얇아졌어요. 주차장 문콕 사건, 차량 손괴, 손해배상 청구, 모욕적 언사, 법적 조치. 미경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냐?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저번에 상견례 했던 그 여자 있잖아. 한복 입고 온. 아, 다연 어머님요? 그래, 그 여자.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 차 긁혔다고 돈 내래. 광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여보, 이거 심각한데요. CCTV 증거도 있고 견적서도 있고. 미경은 코웃음 쳤습니다. 겨우 50만 원 가지고 이 난리를 쳐? 웃기네. 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심인 것 같아요. 문체를 봐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미경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었어요. 타인의 재산과 인격을 경시한 행위.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광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가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내가 왜 사과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별일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차 문 열다가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광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30년 동안 한복 공방 운영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미경은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무릎 꿇고 빌어?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경을 바라봤어요. 미경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처음으로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지? 주변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지? 미경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아래에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선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경은 주차장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여자.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문이 부딪혔을 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그 여자. 미경은 그때 우습게 봤습니다. 조용하니까 만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서류를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침착한 거였어요. 만만한 게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광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어요.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됐어요. 화려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그 생각을 바로 지워버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미경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4시 선아는 공방에서 치마단을 접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천을 다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아는 바늘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다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연아. 엄마.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당황한 듯한 어조였어요. 무슨 일이야? 저기 정민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정민이가? 네. 어머니가 파티를 연다고 하시대요.
우리 모녀를 초대하고 싶다고. 선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파티? 네. 집들이 겸 친목 파티래요. 친구분들이랑 지인들 다 오신대요. 우리도 오면 좋겠다고. 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쪽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연아, 그거 진심으로 하는 초대 같아? 전화기 너머로 다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내용 증명 보낸 후로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정민이는 뭐래?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하신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선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나? 엄마 안 가도 돼요. 저도 가기 싫어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화가 아니라 각오 같은 거였습니다. 아니야. 가자. 엄마. 가서 봐야지.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다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선아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5시 선아와 다연은 미경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3층짜리 저택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검은색 철제로 되어 있었고 화려한 장식이 붙어 있었어요. 선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한복을 입고 왔어요. 진한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단정하고 품위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다연도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괜찮아. 우리는 떳떳하니까. 두 사람은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연아, 다연 어머님. 선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정민은 뒤로 물러서며 손짓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천장은 높았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났어요. 거실 한쪽에는 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선아와 다연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아의 한복 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한복 입으셨네. 요즘 보기 드문데 좀 특이하시네. 선아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연의 손을 가볍게 잡아줬어요. 그때 안쪽에서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선아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가식적이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은 선아의 한복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우리 아들 정민이가 만나고 있는 다연 씨와 어머님이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연 어머님은 한복 공방을 하신대요. 전통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 말에는 미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한 여자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머, 한복 정말 예쁘네요. 요즘 보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입어본 적은 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선아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편해요. 오히려 몸에 잘 맞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경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거실 소파와 의자에 앉기 시작했어요. 선아와 다연은 구석 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새로운 분들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은 잠시 선아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아들 정민이가 사귀는 다연 씨와 어머님.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아챘어요. 미경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는이라는 표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다연 씨는 한복 디자인을 전공했대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한복 디자인이요? 요즘도 그런 걸 배우나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아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한복을 배운다니. 근데 생각해보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전통도 지켜야 하고. 그 말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돈은 벌 수 있어요? 요즘은 다들 명품 입잖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선아가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뭐, 돈이다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전통을 지키는 마음.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선아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미소였어요. 하지만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 자리는 사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선아와 다연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거였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요. 선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티가 1시간쯤 지나자 미경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들 정원으로 나가실까요? 밖에 차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거실 뒤쪽 유리문을 통해 정원이 보였어요. 넓은 잔디밭과 꽃밭, 그리고 흰색 파라솔 아래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와 다연도 따라 나갔습니다. 밖은 시원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어요.
장미 넝쿨이 담장을 따라 자라고 있었고 잔디는 균일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분수대가 있었고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파라솔 아래 앉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차와 디저트를 나눠줬어요. 선아와 다연은 구석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경은 중앙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자세였어요. 주변에는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민이는 언제 결혼해요? 벌써 30이 넘었잖아. 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아들이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글쎄요. 그 말에는 확신 없음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 한복하는 집 딸이잖아요. 괜찮아요? 미경은 다연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했습니다. 글쎄요. 좋은 애긴 한데 집안이 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아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현실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복 같은 걸 한다는 게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아요? 주변 여자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글로벌 시대인데 명품 브랜드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전통도 좋지만 그걸로 돈 벌기는 힘들잖아요. 선아는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직접적으로 다연을 향했어요. 다연 씨, 솔직히 궁금한데요. 요즘 젊은 사람이 한복을 배워서 뭐 하려고요? 정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연에게 향했어요. 다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유행보다 뿌리를 잇는 게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뿌리요? 근데 그 뿌리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 어머님. 미경이 선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 유행은 스쳐가지만 전통은 이어집니다. 그게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미경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요즘 누가 한복 입어요? 명절 때나 입지.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경을 조용히 쳐다봤어요.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복 몇 벌 입긴 한데 옷장에 그냥 있어요. 불편하고.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명품이 대세잖아요.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걸 입어야 사람들이 봐주지.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자신의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새겨진 가방이었어요. 이것도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한국엔 몇 개 안 들어왔대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예쁘다. 역시 미경 씨는 센스가 좋아. 미경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아를 보며 말했어요. 다연 어머님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역시 한복이 더 좋으세요?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민 어머님, 저는 가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미경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품을 든다고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품격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정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보고 품격 없다는 거예요? 선아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다만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 품격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미경은 찻잔을 탁자 위에 3개 놓았습니다. 차가 튀었어요. 무시하다니요. 제가 언제요? 선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명품이 없어도 자랑스러워요. 제 엄마가 평생 지켜온 게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유행은 돈으로 사지만 전통은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30년 동안 한복을 지었어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천연 염료로 물들이고 바느질하고 그렇게 만든 옷은 100년이 가요. 근데 그 가방은 10년 후에도 유행할까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연아, 그만하자.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해.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 자락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정민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가볼게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세요. 어차피 우리랑은 안 맞으니까. 다연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가로질러 걸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정원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 한복깃이 살짝 보였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어요.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광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도현 회장님? 정원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성문화그룹 회장님? 여기 왜 오신 거야? 미경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덜컥거렸어요. 도연 회장은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선아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선아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선아는 놀라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도현 회장님? 도연 회장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손히 손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공방에 들렀더니 따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선아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다음 주 호텔 개관식 때 입을 예복 때문에 찾아뵙습니다. 급한 일이라 직접 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도연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방해한 건 아니겠죠? 광수가 급히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죠. 도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선아 선생님과 일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때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밝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 집 주인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도연 회장은 미경을 봤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반갑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선아 씨와 아는 사이시군요. 저희도 인연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분 딸과 사귀거든요. 도연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인연이시네요. 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적이어야 하잖아요. 한복 같은 걸 배워서 뭐 하나 싶긴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연 회장은 천천히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복을 배워서 뭐 하냐고 하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연 회장은 자신의 정장깃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한복 저고리가 드러났어요. 옥색 비단에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옷이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아 선생님이 직접 지어주신 겁니다. 도연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입 명품 한복을 입으려고 했어요.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맞춘 거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김선아 선생님의 공방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곳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본 한복은 달랐습니다. 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천을 고를 때부터 직접 발로 뛰셨어요. 천연 염료로 물들이고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지으셨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술은 수입이 아니라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요. 정원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도연 회장은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성그룹의 모든 공식 예복은 김선아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임원들, 주요 행사 때 입는 옷, 모두 선생님의 손을 거쳤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생님을 앞에 두고 한복을 배워서 뭐 하냐고 하셨습니까? 미경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김선아 선생님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장인이에요. 30년 동안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회장은 다시 미경을 봤습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한성문화그룹의 핵심 가치는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광수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도연 회장은 광수를 봤습니다. 광수 사장, 다음 주에 계약 예정이었던 한성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오늘부로 그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원이 얼어붙었습니다. 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전통을 무시하고 장인을 모욕하는 집안과 손잡을 수는 없습니다. 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도연 회장은 선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곳에서 더 계실 필요 없으십니다. 같이 나가시죠.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 회장과 선아, 그리고 다연은 함께 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한복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미경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에 남은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미경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광수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성호텔 프로젝트, 그건 그의 회사의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미경은 텅 빈 정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지금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무례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미경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모든 게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거실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와인 잔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마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술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경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이도현 회장에게, 아니면 김선아에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달라질까요? 이미 계약은 파기됐어요. 회장님의 표정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광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는요? 광수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망했어.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뭐라고요? 한성호텔 프로젝트가 날아갔잖아. 그게 우리 회사 매출의 30%였어. 은행 대출도 그거 믿고 받았는데. 광수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이사회에서 나보고 책임지래. 사퇴하래.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라고요? 광수는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이에요? 당신이 김선아 씨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도현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조심하라고.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근데 당신은 계속 무시했어. 한복 만드는 사람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미경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광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집도 은행 담보로 잡혀 있는데.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 집도요? 당연하죠. 한성 프로젝트 따내려고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걸 믿고 대출받았어요. 미경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수입 가구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광수가 일어섰습니다.
당분간 회사 정리하느라 바쁠 거예요. 당신도 정신 좀 차려요. 광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어제 파티를 했던 곳,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던 곳, 그리고 이도현 회장이 나타나 모든 걸 무너뜨렸던 곳. 미경은 소파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파라솔 아래 테이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빈 찻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미경은 어제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김선아를 조롱했어요. 한복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죠. 다연에게 한복을 배워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우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으니까요. 자신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 건 자신이었어요. 미경은 주차장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신은 서두르고 있었어요. 파티 준비 때문에 바빴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3개 열었죠. 쿵 소리가 났을 때 옆 차에 흠집이 난 걸 봤어요. 그때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했어요. 귀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낡은 차가 우습게 보였습니다. 별로 티도 안 나네.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선아의 한복 차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그 사람이 우스웠어요.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파티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했어요. 김선아와 다연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경은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흘렀어요. 거울처럼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까? 왜 무시하고 조롱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했으니까요. 돈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명품을 들고 다니니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품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선아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도 없었고 큰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한 길을 걸었어요. 묵묵히 흔들림 없이.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회장은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김선아를 존중한 겁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잔디가 축축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주차장에서, 상견례에서, 파티에서 매 순간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존중하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한참 후 미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선아의 번호를 찾았어요.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주고받았던 번호였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질까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끊겼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미경은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끊겼어요.
세 번째 시도했을 때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미경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과할 자격조차요. 미경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밝은 날이었지만 미경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정민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다연이한테 연락했어. 안 받아. 미경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내 사랑도 아빠 회사도. 미경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민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왜 그랬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 미경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집 나갈게. 당분간 혼자 있을래. 정민아. 하지만 정민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미경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경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의 회사, 아들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작은 문콕에서 시작된 오만함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미경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2026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로 지어진 한성호텔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텔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호텔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 흰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로비 안은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복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귀빈석 앞쪽에 이도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위에 옥색 한복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어요.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 옆에는 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진한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고리에는 은은한 매화 자수가 놓여 있었고 치마는 우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귀에는 작은 옥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선아의 표정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성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선아를 바라봤어요. 이 호텔의 모든 직원 유니폼, 그리고 귀빈실에 비치된 예복은 김선아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전통을 지켜온 장인의 손길이 이 호텔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 전통을 지키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회장은 선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선아 선생님,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선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한복 공방을 운영하는 김선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복을 지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요즘 누가 한복을 입냐고, 그걸로 돈 벌 수 있냐고. 선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예요. 천을 고르는 것부터 염색하고 바느질하고 완성하는 모든 과정에 정성이 담깁니다. 선아는 자신의 한복 소매를 가볍게 만졌어요. 이 옷 하나를 짓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지으니까요.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든 옷은 100년을 갑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전통은 이어집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 회장이 선아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 호텔이 더 빛납니다. 선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전시 공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다양한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복, 돌잔치 한복, 예복. 모두 선아의 작품이었어요. 한 여자가 전시된 한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옷을 직접 지으신다니 대단하세요. 선아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김선아 선생님이시죠?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이준서라고 합니다. 이도현 회장의 아들이에요. 선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회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께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시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준서는 전시된 한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죠. 선아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전통 문화 전시회를 기획 중인데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복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하려고 해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선아가 돌아봤습니다. 다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연은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어요. 저고리는 짧고 허리선이 강조되었고 치마는 가볍게 펼쳐졌습니다. 머리는 반만 올려 묶었고 작은 꽃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1년 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사람들이 엄마 찾아요. 선아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소개할게. 이준서 씨, 이도현 회장님 아드님이야. 다연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도 다연을 봤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연이에요. 준서는 다연의 한복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한복 디자인이 특별하네요. 혹시 직접 디자인하신 건가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통 한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려고 했어요. 준서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한성문화재단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다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재단에서요? 네. 우리는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을 하거든요. 다연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다연은 선아를 봤습니다. 선아는 미소로 답했어요. 준서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한성문화재단 기획실장 이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선생님, 다연 씨,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준서가 떠나고 선아와 다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선아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두 사람은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을 보며 감탄했어요. 선아와 다연이 만든 옷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1년 전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했던 날도요. 파티에서 조롱받았던 순간도. 그때는 힘들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일들이 오히려 선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큰 집에 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품격은 사람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 전통을 지키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요. 다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지켜온 길 덕분에 저도 여기 서 있어요. 선아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연아, 이제 내가 이어갈 차례야. 엄마는 믿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마음은 밝았어요. 흠집은 닦이면 사라지지만 품격은 세월이 지나도 남으니까요. 그게 진짜였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선아가 30년 동안 지켜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는 신념이었습니다. 작은 무례함이 쌓여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빛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